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 특히 오늘 밤 폭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오늘 낮에도 괜찮다가 갑자기 거센 비가 내려 낭패 보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 꼭 폭우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내리다 보니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강풍과 폭우, 당분간은 신경 쓰시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오늘 밤에 비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네, 서울은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인접한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의 지방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집중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 강수 영상입니다. 밤부터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색깔도 초록색에서 노란색, 분홍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선 시간당 최대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집중될 시간은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로 전망됩니다. 예상 총 강수량은 제주가 50에서 150mm,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100mm입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은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길다는 건데요. 보통 정체전선은 동서로 늘어진 형태인데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비구름대가 합쳐지면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단시간에 비구름대가 더욱 강해지는 지역이 있으며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풍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바람이 예상되는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작년에 이 서울 강남에 차가 물에 잠겼던 이 장면 기억나시죠? 빗물 바지가 막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지금은 괜찮을까?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저수지로 변한 야외 주차장. 강남역 일대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고 길가 식당은 안쪽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비가 많이 온 탓도 있지만 빗물 바지가 꽉 막히고 역류하는 등 배수로가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 때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 신림동. 빗물 바지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카메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배수구가 꽉 막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지만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나 있습니다. 빗물이 흘러가야 할 배수구가 이렇게 덮개로 막혀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쌓이거나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임의로 덮어놓은 겁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오늘 빗물 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물이 잘 흐르는지 확인하는데 주차된 차량의 점검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길가에나 이런 데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서울에만 6만 7천여 개에 달하는 빗물 바지가 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물난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북한도 장마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걱정이 많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인데요. 이 북한이 통보도 안 하고 갑자기 댐을 방류해 임진강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북한이 안 알려주니까 위성으로 감시를 하겠다는데요. 참 댐물 열겠다. 그것만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요. 접경 지역에 김용성 기자 다녀왔습니다. 저기압과 장마 전설의 용량으로 해서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도 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장마 영향권에 든 북한. 주민 안전은 언급 없이 농작물 피해 걱정이 앞섭니다.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북한 장마철이면 임진강 유역의 우리 주민들도 덩달아 걱정입니다. 상류에서 환강댐을 운영하는 북한이 사전 통지 없이 물을 방류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이 강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서 새벽에도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많이 오는 것보다 북한에서 사실 많이 온다 그럴 때는 방송 사이렌도 울리고. 홍수방어를 위해 2010년부터 군남댐을 운영하고 있지만 3년 전에는 긴장마에 무단 방류까지 겹치며
설계 한계인 40m 직전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으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24시간 수위 감시에 돌입했습니다. 북측댐의 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군남댐 상류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1m를 넘게 되면 하천 행락객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집니다. 군남댐 상류 11km 지점의 필승교 수위 감지로 무단 방류 여부를 먼저 파악해 경보하는 겁니다. 북한댐 주변에 대한 인공위성 주변 감시도 올해부터는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체포 특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은 포기하겠다 했고 또 혁신위원회도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들 당론으로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자 이렇게 제안했죠. 지도부가 오늘 그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답을 내놨는데 들여다보니 모든 의원들에게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특권을 내려놓자는 혁신위 1호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여부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짓기로 했습니다. 지도부 내부 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도 혁신위안 통과는 힘들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채널A가 취재한 결과 개파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의원들이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거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105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받아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합시다.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신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는 방탄국회 프레임을 타개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본래 제안으로 결론 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해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까지 나올지 관심인데요. 이 강제성은 없지만 윤리위원회가 이 외부 인사들의 결정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기 기자, 오늘 결론을 내는 거죠? 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는 6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현재까지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사과부터 제명까지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위원 간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원도 근무 시간에 주식하면 잘릴 수 있다며 중징계하자는 의견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다는 신중론이 맞섰습니다. 자문위가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가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거절을 했어요. 이것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김 의원은 코인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자문위 요구에 비밀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는데요. 일부 자문위원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문위원은 채널A 통화에서 본인 징계를 논의하는 건데 자료를 안 낸다고 하면 자문단들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리자문위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냈는데요. 정작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아 제명까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강력한 활동 의지를 밝히며 귀국하면서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다음 달 싱크탱크 회의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인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비명계는 기세가 올랐고
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강력한 활동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비명계는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이 대표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악마화가 개딸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진행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이낙연 악마화에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 탈당하라거나 적폐라는 공격이 재개됐고 품격을 운운하며 이 전 대표를 옹호하는 맞불 성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본인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행사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연스레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도 꾀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첫 공식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방문을 고려 중인데 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새기자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중심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한때 국정농단 특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인데요.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공개로 출석해 16시간에 이르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투자하도록 힘쓰는 것을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애초 박 전 특검은 20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기로 했지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고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내주는 데 그치면서 금액도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대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실무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남욱 변호사에게서 선거자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사상 초유의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쯤 장관급 3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태양광 산업 관련해 질책을 들었었던 산업부도 대상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쯤 3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고 국민권익위원장 후임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에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자리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거론됩니다. 권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내정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선은 취임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고 3대 개혁과제에도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19개 부처 가운데 10개 안팎 부처 차관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은 시차를 두고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무슨 소동일까요? 바로 분실 소동입니다.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요.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내 폰을 장관님 속사진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잠깐만. 근데 저 오셔가지고 내가 내 폰을 이거 어떻게 내가 아까 의자에 한 장관 측은 즉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행사장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원래 경찰도 찾아줍니까? 혹시 장관 특혜는 아니에요? 일단 절도와 같은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건데요.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통상 형사당직팀이 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서 참석자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주워서 다른 경찰서에 맡긴 걸 확인했고요. 소동 끝에 휴대전화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보니까요. 한 장관이 손에 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던데요. 저건 뭡니까? 네, 한 장관의 옆에 앉았던 6.25 전쟁 참전 용사 이창건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현장에서 직접 써서 전달한 쪽지인데요. 이 쪽지에는 켈로 부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는요, 6.25 당시 활동한 비정규군 북파 공작 첩보부대입니다. 아까 이제 그동안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사연이 있나 봐요? 네,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는 이 첩보 부대이다 보니까요. 정식 군번도 없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참전용사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2021년 4월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2월 첫 공로금이 지급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가 먹는 걸로 이번엔 싸웁니까? 네, 여당은 요즘에 먹으러 다니고요. 야당은 안 먹겠다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에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다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전자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온 그러면 성주 참외 조금 사가려고 하거든요. 두 배나 말을 하면 말씀을 엄청나요, 엄청나. 열심히 우리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한 400박 좀 사가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기지에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론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요즘 참외 먹고 회 먹고 먹방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 맞서서 수산물 소비도 장려하고 있죠. 야당은요, 정반대 단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걸로 피해보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도 지난주부터 단식을 시작했죠. 농성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하셨어요? 네? 우리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조금 안 좋을라 했는데 우원식 대표가 오시니까 힘이 나가지고 7일째예요? 7일째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횟집 가서 막 먹방하고 코미디 하는 거죠. 코미디죠. 아니 여당이 일을 해야지 맨날 발목 잡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당의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야당은 여당입니다. 먹방 혹은 단식, 여론전은 화려한데요.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없다 보니 국민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이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큰일이 있었죠. 12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리사였던 프리고진이 반군의 수장이 되어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겁니다. 1박 2일 만에 회군하면서 일단 반역에 막은 내렸는데요. 이 프리고진 망명을 했다는데 이렇게 표정도 좋고 이 모든 게 미스터리입니다. 권갑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전차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도시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러시아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и их нужно решать. И даже вот люди, которые уже не могут терпеть этого, они просто приходят к таким кардинальным методам, вот как Пригожин. 거침없이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다 벨라루스 망명을 선택한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바그너 수뇌부 가족을 인질로 삼은 러시아 당국이 회군을 압박했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스크바가 뚫릴 위기는 겨우 면했지만 푸틴의 23년 철권 통치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Very, very strong personalistic leader of the Putin type can, with great suddenness, lose authority and power.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혼란이 몇 주간 더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ve seen real cracks emerge. Again, a direct challenge to Putin's authority. 푸틴 실각설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번 혼란이 국제 질서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외교안보 국제부 이다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바그너 그룹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병력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 회사입니다. 이 그룹의 수장이죠.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규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며 현지 시간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곧바로 프리고진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고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남부 도시를 7시간여 만에 점령한 뒤에 수도 모스크바와 20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방국인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했던 프리고진의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러시아 언론들은요, 푸틴 대통령이 이 크렘린궁에서 정상 업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피신설을 일축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대테러 작전 체제가 발령됐고 오늘 하루 임시 공휴일이기도 한데요. 이 조금 전 작전 체제는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상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 사태가 종료된 지 하루가 지나도록 푸틴 대통령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지만 사전 녹화 방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전례 없는 균열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일각에서는 실각설도 나와요. 푸틴 대통령. 괜찮은 겁니까? 네, 이 서방 언론들 평가를 보면 이 21세기 차르라고 불리던 푸틴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쿠데타를 겪은 후에 물러난 옛 소련 지도자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1991년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겪은 뒤 4개월 만에 사임했고 또 옐친 대통령도 1993년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진압을 했지만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6년 뒤에 임기를 6개월을 남겨두고 푸틴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푸틴 정권의 침몰 가능성도 높아지 불확실성이 제고된 거고 지금부터 몇 달 또는 심지어 한 달이 푸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시기다. 자, 이 프리고진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갈등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 쇼이구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의문은 계속됩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 쇼이구 장관이 군부대를 방문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반란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이기는 한데요. 이 해당 영상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또 언제 촬영된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쇼이구 장관이 경질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공개 행보로 건재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프리고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벨라루스로 망명했다는데 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최우방국이에요. 왜 망명을 했다면 거기로 갔을까요? 네, 일단 벨라루스 망명 조건으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신들도 프리고진이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최소 3번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는 푸틴 성향에 따라 암살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광물 채굴 사업을 했던 프리고진의 과거 이력을 감안했을 때 아프리카로 떠났을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당장 정세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온 기회라고 진단했는데요. 아직까지 대반격 성과를 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서방에 추가 무기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변수가 발생하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 지역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서 제2의 중동 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5천억 원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정주영 창업주가 사우디 공사를 처음 따낸 곳과 같은 지역이어서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 현대건설이 아람코가 발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계약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으로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따낸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동쪽 항구 도시인 주베일에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주베일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1970년대 사우디 건설 시장에 진출해 20세기 최대 건설공사로 불리는 산업항을 지은 인연이 있습니다. 현대가 울산에서 만든 철근 구조물을 배에 실어 폭풍우가 심한 인도양을 거쳐 운반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항만 공사를 마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잇따라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는 이번 수주를 통해 제2의 중동 붐이 재현되길 기대합니다. I am bringing Hyundai and other Korean companies in this project, and I wish a big success of Amiral project. 이번 현대건설의 수주로 우리나라는 상반기 최소 137억 달러, 약 17조 원의 해외 건설을 수주해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사업비가 65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미래도시 네옴시티, 쿠웨이트의 압둘라 스마트시티처럼 중동의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제2의 중동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승객과 버스 기사 그리고 경찰관의 협업이 눈에 띕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조현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앞을 주시하던 버스 기사가 오른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정류장에 멈춰 세우고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뒤편을 연신 가리킵니다. 한 승객은 손을 뻗어 옆 좌석을 지목합니다. 좌석 아래 숨어 있는 건 50대 남성. 휴대전화를 달라는 경찰 요구에 전화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사용 기록이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 주머니에 숨겨둔 또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0일.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사람들 신체를 몰래 찍는 남성을 발견해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달아날 가능성을 대비해 승객과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았고 정류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과 승객, 버스기사의 기지와 협업 덕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 동대문엔 국내에서 가장 큰 일명 짝퉁시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을 만큼 인기라는데 이런 걸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는 고민입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노란 천막들이 인도 따라 줄지어 늘어섭니다. 매일 밤 9시면 불을 켜는 동대문 세빛시장입니다. 길가에 승합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는데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천막을 가려놓은 겁니다. 국내 최대 짝퉁 시장이라는 이곳,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인도는 쇼핑 온 사람들로 가득하고 천막 곳곳에는 명품 가방과 지갑, 옷 등이 진열돼 있습니다. 가방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얼마예요? 그건 13만 원. 진품은 260만 원으로 20분의 1 가격입니다. 일부 상품은 일반인이 보기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아니 그거 못하겠는데? 아니 이거 집에 있는 건 똑같아 진짜. 진열 상품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며 상품을 추천해주는 직원. 아니면 보이프렌드 사내는 거 두 종류 있어요. 이내 검은 천막 뒤에서 다른 직원이 상품을 들고 나옵니다. 옷부터 모자, 벨트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외국인 손님도 많았는데 직원들도 익숙한지 유창한 외국어로 응대합니다. 과거엔 비밀 창고에서 몰래 모조품을 팔았지만 공공연하게 길가에서 버젓이 모조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노란 천막 모두 중구청 허가를 받은 합법 노점이란 겁니다. 2016년 상표법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어느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난달 단속으로 64명을 입건하고 올 들어 압수한 가품만 약 6,000점이 넘지만 그때뿐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매일 단속하기도 어렵고 주변 식당 상인들 반발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빛시장 노점상은 현재 120여 곳.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오늘도 동대문 짝퉁시장은 손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틀 새 금은방 2곳을 턴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훔치는 것뿐 아니라 붙잡히는 것도 빨랐습니다. 금은방 한 곳을 터는데 17초, 잡히는 데는 9시간이 걸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갑자기 망치로 유리문을 깨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열대를 내리치고 귀금속을 순식간에 쓸어 담더니 달아납니다. 귀금속 19점,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초. 먹고 하시는 분들 좀 막 바삐 움직이시고 사장님은 이제 좀 힘드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고. 이들의 범죄 행각은 작물을 팔아 넘기지도 못한 채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틀 전 인근 지역 금거래소 문을 깨고 침입했다가 빠져나간 흔적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당시엔 금거래소 안에 진열대가 없어 허탕치고 망을 보던 또 다른 남성과 황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CCTV 영상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이 은신처까지 확인해뒀는데 금은방 터리도 동일범 소행인 걸 바로 알아챈 겁니다. 특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진해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너무 빨리 왔다라고 자기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사이로 생활비로 생긴 빚을 갚으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연인 혹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비밀침해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진 30대 여성.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남자친구 전 애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동영상을 봤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비밀이 침해됐다며 고소했고 재판에서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통화 목록 등을 통해 다른 이성과 연락을 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 정도로 봐야 한다며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건 남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비밀번호 등으로 잠긴 편지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부 사이에도 인정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 배우자 일방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휴대전화 내용이나 어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여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아기를 거래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하실 테지만 인터넷상에서 너무도 손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경찰 수사 중에 드러난 불편한 진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8일 된 딸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화성 친모. 경찰 조사에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며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모가 당시 이용했던 유명 포털 사이트 신생아 입양 등을 검색해보니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아기가 보고 싶다거나 성별을 묻는 답변들도 달렸습니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불법인데도 개인 간 입양은 불법이 아니라며 더 대화를 나눠보자는 답변도 보입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SNS 오픈 채팅도 마찬가지. 아기를 입양 보내고 싶다거나 입양에 도움을 달라는 대화방들이 여럿 나옵니다. 개인 간 입양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얼마만큼 자질이 검증될지 의문스러운 점이고 그 아이는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1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건 등 수원 4건, 안성과 화성 각각 3건, 오산 1건입니다. 이 중 화성 영아를 비롯해 수원과 안성 등에서 아이 4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국제 밀 가격은 떨어지는데 밀로 만드는 라면 값은 왜 안 떨어지나 논란 보도해드렸죠. 정부가 오늘 국내 주요 제분사들을 만난 뒤에 다음 달 밀가루 출고 가격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루값 내리면 라면과 빵 가격도 내려갈 수 있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오후 제분업체 7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밀가루값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업계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라면의 주재료를 공급하는 제분업체 설득에 나선 겁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분업체들이 7월 중 밀가루 출하 가격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는 공감하나 원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밀 선물 가격이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고 가공비 등 부대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국제 밀 선물 가격은 톤당 228달러로 1년 전보다 45% 넘게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이나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애들이 가끔 잘 찾거든요. 근데 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세요. 모든 게 다 물건이 다 올랐어요. 보편적으로. 정부에서 아무래도 얘기하면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뭐 내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밀가루 출고가가 떨어지면 라면과 빵 가격도 내려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라면 업체 관계자는 제분사들이 납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문 통보가 오면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서울 흑석동 한 아파트 2가구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이 당첨만 되면 바로 5억 로또란 얘기에 이 신청자가 몰려 한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자, 두 채 중 한 채, 경쟁률이요 무려 82만 대 1을 넘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접속자가 몰린 청약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접속 시간이 지연됩니다. 오류 팝업 창도 계속 뜹니다. 오늘 하루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에 2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청약 접속 폭주로 오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에야 풀렸습니다. 추가 신청하는 것처럼 진짜 준비 딱 하고 8시 반부터 컴퓨터 켜놓고 기다렸거든요. 근데 9시쯤에 접속을 했는데도 그때부터 연결이 안 돼서 처음에는 인터넷이 끊긴 건가 당황도 하고 9,000명 정도 몰렸던 것 같아요. 서울에선 무순위가 나와서 많이들 몰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무순위 청약은 2020년 첫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나와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 4,650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9억 6,790만 원으로 현재 매물로 나온 아파트 호가를 감안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역대급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단 계약 취소 물량인 84제곱미터는 서울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세보다 5억 넘게 저렴해서 고민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청약 당첨자는 오는 29일, 59제곱미터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역대급으로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BS 수능 강좌를 2,000개 이상 만들어서 사교육을 대신하겠다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제를 넣지 못하도록 공정수능점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수학 22번 문제입니다. 합성함수, 미분계수 등 여러 수학 개념이 결합돼 풀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교육부가 꼽은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수능과 6월 모의평가 국영수 과목 중 22개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목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들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은 물론 대학별고사와 내신평가에서도 이런 킬러 문항을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이번에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원, 온라인 강의 등 사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흡수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1년에 71만 원인 EBS 중학 프리미엄 인터넷 강의를 전면 무료화하고 고등학생들에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EBS 인터넷 강좌 2,100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 보충 수업을 강화하고 예체능 프로그램도 늘려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부담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대신에 이런 문항들을 좀 위주로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라도 있었으면.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는 학생 정보 또 성적 등이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이스에서 먹통 사태가 일어나고 다른 학교 기말고사 답안지까지 출력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갑자기 연기되고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하고 학교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학교별 교사 인사정보, 학생 생활기록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와 답안지도 관리됩니다. 교육부는 2,800여억 원을 들여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첫날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의 서버가 먹통이 되더니 다음 날엔 다른 학교의 기말고사 답안지가 출력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답지 등의 출력 기능을 정지시키고 문항 순서 등을 바꾸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이번 주부터 예정됐던 기말고사 일정을 연기하고 문제 출제를 다시 하는 등 비상입니다. 이미 출력해놓은 시험지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시험지 인쇄됐던 거, 분철했던 것들 다 파쇄해야죠. 지금 학교가 대환장 파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시험지 편집도 다시 해야 되고 단축 수업하고. 시험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급식도 차질이 생겨 단축 수업을 한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바꿔갖고 그것도 문제없이 다 집어넣어야 되고 다시 인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학부모들은 성적 입력이 제대로 안 돼 입시까지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시험 같은 것도 아이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긴장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새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오늘 오전부터 30일까지 기존에 쓰던 3세대 나이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난 2008년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참사 중국 스촨성 대지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구출될 때 군인들에게 거수 경례를 해 경례하기로 화제가 됐던 아이가 얼마 전 대입시험에서 최상위 고득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중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던 아이가 군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합니다. 지난 2008년 유치원 건물 잔해에서 구출된 3살 아이 랑정은 경례학이라고 불리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019년 건국 70주년 기념행사에선 소수민족인 창족 대표로 단상에 올라 경례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기적을 떠올리게 한 랑정은 항상 따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조 후 15년이 지나 키 185cm에 달하는 청년이 된 랑정의 소식에 대륙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만점이 750점인 대입시험에서 637점을 받아 최상위권에 포함된 겁니다. 스촨성 전체 수험생 80만 명 중 30위권으로 상위 0.003%에 해당합니다.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와 인민대 등이 랑정에게 입학을 권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청년이 된 랑정이 중국인들에게 또 한 번 큰 선물을 줬다며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SNS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헌혈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전국에 헌혈을 하는 개가 200마리 정도 있고 오늘은 헌혈견 13마리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홍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채 주사 바늘을 꼽고 있는 5살 레브라도 리트리버 아담이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헌혈합니다. 아담이처럼 다른 개들을 위해 헌혈하는 개들은 전국에 200마리 정도. 2살에서 8살까지 25kg 이상 대형견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체열할 때 400ml 정도 뽑는데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용량입니다. 10월이 처음에 헌혈 참여할 때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여기 좀 적응시키게 하느라고 주변 산책시키고 그다음 안정 좀 시키고 그다음에 헌혈 진행했었어요. 개 혈액형은 20가지가 넘는데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 종류가 달라도 수혈은 가능합니다. 헌혈견에게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혈액검사 등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헌혈에 참여해 친구들을 살릴 럭키입니다. 올해로 9살이 된 럭키는 이제 은퇴 헌혈견이 됩니다. 견주는 럭키가 피를 뽑고 오면 몸보신으로 북엇국을 해주는데 정말 잘 먹는다고 말합니다. 반려견 헌혈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혈액 대부분은 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혈액 공급 자체가 거의 99% 이상 공혈견에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은 이제 대체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반려동물 인구 1,400만 시대.
헌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올해 장마 시작부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에는 어제부터 3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 특히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 가운데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이 21도, 대전 2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작년 호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시민이 목숨을 잃자 서울시는 아예 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정작 물 못 들어가게 막는 역류 방지기도 40%밖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포항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명이 숨지는 참사도 있었죠. 하천 정비 공사 2년 걸리는데 지난달 말에야 시작됐습니다. 이 상태로 또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속수무책, 폭우대책,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